트럼프 전 대통령 하면 화석연료인데 네. 원전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국을 이제 가장 세계에서 에너지 가격, 그다음에 전력 요금이 가장 저렴한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이미 발표한 이제 아젠다 47이라는 공약 리스트에 올라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수단을 쓰든지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핵심적인 게 에너지 가격, 낮은 에너지 가격이 핵심이다. 그래서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를 위해서는 뭐 화석연료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원자력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재생에너지는 절대 안 하겠다 이런 사람은 또 아니에요. 네. 지역에 따라서 그게 제일 싼 것도 있으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동원할 수 있는 거는 다 동원해가지고 에너지 가격을 낮추겠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그러한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원자력이라는 것들은 뭐 좋은 대안 중에 이제 하나인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제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뭐 원자력에 대해서 부정적, 뭐 트럼프는 이제 친원전 뭐 이런 경향이 있다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지난 그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이 그 강령을 이제 개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 사실 이제 기후 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역할이 있다라고 이미 인정을 한 상태고.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뭐 원자력이 어차피 이제 역할을 해줄 거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가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석탄을 제외하고 나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어느 대통령이 들어오든지 간에 이 원자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 최소한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이제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미국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싶다 하더라도 미국이 이제 진짜로 저렴한 가격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부터 새로 만들어서 그것들을 통해서 대량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되게 부정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원자력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뭐 금방 뚝딱뚝딱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되게 전문화된 이제 분야고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산업 생태계들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데, 사실 서방 국가 대부분, 한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그 밸류 체인들이 다 붕괴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만약에 살린다라고 했을 때 제 솔직한 느낌으로는 기존의 어떤 경수로 대형 원전을 만약에 미국에서 다시 한다라고 했을 때 미국 스스로 그거를 과연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더더군다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회사들이 다 민영 회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회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지금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 관리나 운영 비용 같은 경우에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신규 투자를 해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내가 이익을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일부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뭐 정부에서 밀어준다고 그래가지고 대규모 이제 원자력 붐이 미국 내에서 막 여기저기 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부 지역에서 이제 몇 개의 원자력 발전소들이 등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SMR이라든지 새로운 기술 발전을 통한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와는 좀 다른 유형의 원자력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미국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일부 이제 성과들이 나올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원자력 발전소는 기본적으로 짓는데 10년 이상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설령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한 번 더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원자력 발전이 미국 내에서 드라마틱하게 올라간다,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주의할 점은 그거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에너지 정책에서 핵심은 뭐냐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렴한 에너지 가격이에요. 네. 그러니까 왜 저렴한 에너지 가격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일단은 과거, 하나는 미래. 그러니까 과거는 뭐냐면 2008년 이전에는 유럽이 미국보다 경제 규모가 더 컸어요. EU가. 그런데 이제 2018년 정도 되니까 미국이 EU보다 경제 규모가 한 15%, 20% 이상 커졌습니다. 지금도 크죠.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은 에너지 가격이 계속 상승을 했고 재생에너지 이런 걸 통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셰일가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저렴한 여러 가지 에너지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에너지 가격을 낮추는 데 성공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 규모의 어떤 차이, 십몇 년 사이의 상황을 에너지 가격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첫 번째 논리. 두 번째 논리는 이제 미래 산업의 핵심은 뭐냐, 미국이 나가야 될 길은 뭐냐라고 봤을 때 당연히 미국 산업계에서는 AI,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인공지능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은 뭐 이제 고성능 반도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그 밑에 깔려 있는 거는 컴퓨팅 파워입니다. 전력입니다.
어마어마한 전력을 소모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하루에 전기세만 해도 몇 억씩 내야 된다고 네. 하는데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유럽에서 대규모 AI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거죠. 상대적으로 전력 요금이 저렴한 지역들에서 AI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래는 AI라며. AI는 그러면 저렴한 전력 요금인데,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래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낮춰야 된다. 근데 낮추는데 무슨 방법으로 낮출지에 대해서는 이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막 이야기는 하진 않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겠다. 니들이 뭐 원자력을 하겠다면 원자력도 도와주고 화석 에너지 뭐 써서 가스 발전 더 하겠다면 그것도 오케이. 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뭐 말로는 석탄도 이야기를 합니다만 미국에서 석탄을 다시 뗀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들이 커지고 이미 이제 굳이 석탄을 왜? 라는 입장. 그리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그 태양광 같은 경우가 그 석탄 발전소보다 더 싸게 지금 발전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지로 재생에너지를 막 밀어넣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태양빛이 좋고 땅값이 저렴한 뭐 네바다라든지 뭐 이런 애리조나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하겠다는 거는 뭐 너희들이 알아서 근데 굳이 그거를 더 하자고 뭐 바이든 행정부처럼 여러 가지의 추가적인 인센티브 이런 것들을 부여할 노력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원자력이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맛에 상당히 잘 맞는 이제 그러한 에너지원인 거죠. 한 곳에서 만들면 대량의 에너지를 이제 생산을 해낼 수 있는.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원자력에 대해서 막 이게 미래다라고 말 못하는 이유는 미국 역시 이제 사용 후 해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숙제는 아직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거든요. 해결 직전까지 갔다가 지난 20년 동안 이제 뒷걸음질을 치면서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온다. 그래서 원자력이 이제 정말 한다라고 생각하면 밀어붙이겠죠. 근데 밀어붙일 텐데 제가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은 말로는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이걸 위해서 모든 것을 때려잡고 가겠다라는 것보다는 저렴한 에너지라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각종 규제를 풀고 하겠다는 친구들은 다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억지로 무엇을 키우지는 않겠다라는 거고 그런 면에서 원자력은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원자력은 기존의 원자력보다는 이제 새로운 SMR이라든지 다른 형태, 뭐 핵융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기 생산할 때 비중은 이제 제일 큰 것이 이 가스입니다. 가스가 한 40% 이제 가까이 되고 그다음에 석탄이 지금 한 15%에서 2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재생에너지 비중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같은 경우가 높고 원자력은 아마 10% 내외 정도로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미국 사람들은 재생에너지 별로 안 좋아해. 뭐 이제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분도 많은데 미국 사람들도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싸고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쓸 수 있으면 그거를 선택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텍사스 그러면은 제일 오른쪽에 있고 어떻게 보면은 레프트 좌파들 되게 싫어하고 재생에너지 이런 거 되게 거부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태양광 패널 깔아놓고 그 위에 풍력 발전기 돌리면 바람 잘 불고 햇빛 잘 내려쬐는 동네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은 나는 전기요금을 한 푼도 안 내고 내 집에서 쓸 수 있고 내 조그마한 사업장에서 돌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거 왜 안 씁니까 보면은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위해서 억지로 무슨 뭐 이거는 쓰지 마라라고 하면은 안 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경향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세계 최대 가스 생산국이죠. LNG 수출국이죠. 그다음에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이죠. 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다 동원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풍족하게 생산하는 쪽에 초점을 맞출 것이고 그 중에 원자력이 일부 역할을 이제 분명히 부여할 것은 맞다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원자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께서는 2024년 세계가 원자력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네. 써주셨더라고요. 그 이유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원자력이라고 그러면 원자력을 이제 2000년대 중반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중국을 비롯한 여러 개도국들이 급속하게 성장을 하면서 이 전력 수요가 이제 급증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각국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되게 전심전력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묵혀놨던 새로운 기술들도 막 실용화 단계 직전까지 가고 그러면서 2000년대 중반에 원자력 르네상스란 말이 한번 돌았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2011년인가요? 그 후쿠시마 이제 원전 사고가 나면서 일거에 찬물을 이제 뒤집어 썼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선진국 대부분의 뭐 선진국들은 이제 미국을 제외한 유럽이잖아요.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제 탈원전 기조 최소한 원전을 더 짓지는 않겠다라는 기조로 이제 선택을 해서 그 방향으로
갔어요. 네. 그런데 이제 개도국들 같은 경우는 원전을 사실 계속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전 세계 원전 시장이 줄어들었어라는 건 맞는데 그 줄어들었다라는 것들은 선진국 시장이 줄어드는 거고 개도국에서는 계속 수요들이 있었고 꾸준하게 지어왔던 거죠. 근데 이제 르네상스라는 표현을 짓는 거는 그 원전과 관련돼서 조기 폐쇄라든지 축소를 선택했던 유럽 국가들이 이제 원전에 대한 입장을 바꾸면서 새로운 수요처들이 점점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 원전을 짓겠다라는 움직임까지는 아직 뭐 프랑스를 제외하고 나면 그다음에 동유럽 국가들을 제외하고 나면 많지는 않고 기존의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조기 폐쇄 또는 이제 사용을 더 이상 연장 안 하겠다는 입장을 바꿔가지고 네. 쓸 수 있을 만큼 쓰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벨기에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이런 국가들은 이제 수명 연장을 이제 채택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동유럽 지역 잘 아시는 폴란드라든지 루마니아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신규 원전을 이제 건설을 하겠다고 이제 나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 유럽이라는 국가 지역에서 원전은 이제 쇠퇴되는 물건이었다가 다시 이제 뭔가 각광을 받고 들어오는 이제 그러한 흐름을 이제 받고 있는 거고, 사실 이러한 유럽 지역의 어떤 반전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게 큰 영향을 미쳤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 가스 가격이 뛰면서 러시아산 가스가 이제 넷제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향후 한 20-30년 정도 징검다리 역할을 잘 해줄 것이다.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원이 있고 그 사이에 우리는 이제 풍력과 이제 태양광 이런 걸 통해서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들이 이제 틀어진 거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유럽에서 이제 탈원전, 그 다음에 이제 탈석탄 이런 데 앞서 나갔던 영국이나 이런 국가들이 요즘에 그 원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는 이유는 자기들이 다시 계산을 해봤어요. 지금 이제 산업 분야나 이제 일종 발전 이런 쪽에서는 화석연료 대신 다른 쪽으로 넘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 추세로 가면 되냐라고 계산을 해봤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송, 그러니까 차량에서도 이제 전기차 이런 것들이 보급이 돼야 될 거고, 무엇보다도 이제 기업 그 건축물, 난방 이런 수요까지 다 전기로 감당을 하려고 그러니까 현재의 전기 수요보다 적어도 2배 이상, 많은 경우에는 3-4배까지 더 전력 수요가 치솟을 거다라는 생각을 이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도 그러면 화석연료 발생 없이 대량의 전기를 빨리 생산할 수 있는 거는 원자력밖에 없네라고 이제 계산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경수로 자기네는 이미 기술도 없어. 다 이거 지으려면 프랑스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다른 나라에 와야 되고 비용도 비싸. 이걸 하느니 이참에 새로운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라고 그래서 롤스로이스를 위축으로 한 이제 SMR 같은 경우를 이제 밀어붙였던 거죠, 보면은. 그러다가 그 공이 이제 지금 미국으로 넘어가 있는 이제 상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사실 원자력 르네상스의 핵심은 저는 이제 개도국 쪽에 있지 않나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개도국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런 나라가 원자력 발전소라고 할 만한 나라, 대표적인 게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입니다.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도 지금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대규모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중에 있고, 그다음에 석유 걱정 없는 이를테면 이제 사우디 네.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원자력 발전을 위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검토 단계에 나와서 어느 나라에 어느 기업에다가 이를 줄가를 가지고 지금 이제 조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난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 보면 분위기가 확실히 바뀐 거는 이제 맞고, 이런 건 현상을 가리켜서 이제 원자력 르네상스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의 원자력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유럽 얘기를 조금 더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네. 프랑스와 독일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프랑스는 친원전이고 독일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들인데 두 논리가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논리가 있어서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1차 오일 쇼크 이후에 이제 원전에 올인을 했죠. 그래서 현재 70% 정도의 전력을 이제 원자력 발전소를 통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잘 알다시피 이제 작년을 기점으로 이제 원자력 발전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네. 이제 이런 상황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독일은 반대, 프랑스는 찬성, 이 입장은 맞는데, 그러면 두 나라가 독일은 왜 반대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게 프랑스한테 일방적으로 유리해질까 봐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 에너지 전환을 통해서 원자력 발전을 대신 이제 풍력, 그 다음에 뭐 태양광 이런 걸 통해서 차근차근 넘어갈 수 있어라고 생각을 했고, 그걸 위해서 지금 20년 동안 노력을 이제 해와서 성과를 내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2022년 이후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을 하면서 이제 그 독일 산업계가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이제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해서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으로 70%의 전력을 생산하다 보니까 상당히 안정적으로 전력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물론 프랑스라고 해서 아주 쉽지는 않았어요. 네. 뭐 국영화시키고 하는 여러 가지 비상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독일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벌써 독일 기업들이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독일 기업들이 뭐 바스프라든지 이런 대규모 어떻게 보면은 많은 고용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이 에너지 비용, 전력 요금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해외로 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중국으로도 가고 다른 나라도 가는데 일부 산업체들 같은 경우는 멀리 가기는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럴 때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콜을 합니다. 그냥 라인 강만 넘으면은 프랑스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EU 쪽 같은 경우는 전력요금 체계를 이제 개편하고 있는데 이제는 무조건 이제 그 송전망에다 올려가지고 그 국가나 뭐 개별 회사가 정하는 그 표준 요금을 쓰는 게 아니고 원하면 개별 기업이 개별 발전소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따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러한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석 연료는 안 되고 탄소 배출이 없는 이제 그러한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일방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다 지금 프랑스한테 빠져나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현재 전력 요금 체계가 지금 개편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이 지난 2023년에 되게 첨예하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력 요금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라는 것도 이제 말씀 좀 드려야 되는데, 많은 국가에서 뭐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만 보통은 이제 개통 한계 가격이라고 그래서 SMP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00의 전력이 필요해. 그러면은 그 전날 입찰을 붙입니다. 그러면은 제일 싼 놈부터 그 용량을 채우는 거죠. 그러면 원자력이 30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뭐 화력 발전이 40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70이 찼죠. 그 다음에 30이 남았는데 LNG 발전소가 25를 차지를 해요. 그럼 아직 5가 더 필요한데 이 5에서 이제 수력 발전이나 아니면은 이제 재생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싼 친구부터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들어오는 친구는 제일 비싼 발전소예요. 그러면 그 발전 그 전기의 생산 단가는 제일 비싼 가격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면은 이제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싼데 자기들은 원가는 싼데 지금 재생에너지 때문에 전체 전력 요금은 되게 비싸게 책정이 되면 횡재 이익을 얻게 되는 거죠. 석탄 화력 발전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유럽 입장에서 봤을 때 작년 가스 발전이 이제 비싸지고 하다 보니까 가스 요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니까 그 천정부지된 가스 요금 때문에 오르지 않아도 될 다른 요금까지 다 치솟는, 그래서 전체 소비자 전력 요금이 막 5배씩 오르는 이러한 이제 상황을 보니까 이거 안 된다. 이런 식의 체계는 바람직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세계 개편을 나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화력 그 탄소 배출이 있는 것은 현재대로 갑니다. 그런데 화력 그 탄소 배출이 없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풍력, 태양광, 지열, 수력, 원자력 요 5개 같은 경우는 정부랑, 그러니까 이제 발전사랑 그다음에 그 송전 업체랑 서로 계약을 미리 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요만한 밴드를 줄 테니까 요 밴드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가자. 근데 만약에 이제 무슨 문제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가격으로는 도저히 발전이 안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주던 어떤 식으로 해든 그 밴드 하단선은 유지해 주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만약에 근데 운이 좋아서 그 밴드보다 더 전력요금이 뛰었다. 그러면 그거는 정부가 환수를 해서 전력요금을 낮춘다든지 다른 쪽으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정부가 그 전력요금 중에 일부를 걷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신규 원자력 발전소에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원자력 발전소 수명 연장에 투자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전력 요금을 낮출 능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유리하게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거 아니냐라고 그래서 반발은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동의를 해서 지금은 일단은 이제 매듭이 지어진 거죠. 그러니까 독일 업체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에너지 다소비 업종 같은 경우는 독일 내에서 이제 더 이상 비즈니스를 하기보다는 가까운 프랑스나 아니면 동유럽 이런 지역으로 이제 이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여겨집니다.
프랑스가 일단은 주도권을 잡고 일부 독일의 우려를 수용하는 정도 수준에서 일단 체면 처리해 주는 정도에서 일단 매듭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EU의 전력 요금 체계를 이제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떻게 이제 세부적으로 정해 나갈지 요 작업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제 프랑스가 더 유리한 구조고,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프랑스, 독일 두 나라 비교해 보면 어느 나라 전기가 더 깨끗할 것 같냐라고 보면 프랑스 전기가 압도적으로 깨끗해요. 원자력 발전소 비중이 높다 보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한 25% 정도는 지금 석탄 화력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차이가 이제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거죠. 저희가 전 세계에서 불고 있는 원자력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길게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원전 수출이 뭐 다시 진행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원전 수출 경쟁력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원전의 경쟁력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원자력 발전소의 경쟁력, 원자력 발전소가 현재 가장 어려움을 이제 겪는 거는 뭐냐면은 비용 통제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를테면은 뭐 1조 원이면 될 것 같아라고 했는데 짓다 보니까 2조 원도 되고 3조 원도 되고, 그다음에 뭐 8년이면 될 것 같아라고 했는데 12년도 되고 15년도 되고, 이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한 면에서 봤을 때 이제 대한민국의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은 뭐냐? 예측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비용 통제는 상당히 잘 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전체적인 공기 또 잘 맞출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현재 서방 국가들 를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런 능력을 이제 갖추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돈 줄 텐데 요 돈 범위 내에서 우리 원자력 발전소 지어줘라고 했을 때 서방 국가들 중에서 그러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이 아닐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되어져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전 세계 이제 원자력 시장이 르네상스라 그러면 한국이 이제 막 쫙 나가고 여러 가지 관련 산업계들도 막 엄청나게 성장을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보다 더 거대한 원자력 산업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경쟁력을 우리만큼 수준 거의 유사하게 잘 맞추는 기업이 있어요. 러시아의 로사톰입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우리가 이제 지난 2010년을 전후해서 이제 UAE,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자력 수출을 한 이후에 그러한 모델을 되게 꿈꾸세요. 우리가 가서 돈 받고 원자력 발전소를 잘 건설해주고 노하우도 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 윈윈 아니야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원하는 나라들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원자력 발전소를 원하는 나라 중에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지어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의 나라들은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 짓고 싶은데 너희들이 와서 거기 필요한 돈도 조달하고 공사도 하고 우리 엔지니어들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사용 후 해결료, 그 다음에 그 원자력 발전소에 필요한 원자력 연료도 니들이 알아서 공급해주고, 쉽게 말해서 풀 패키지 서비스를 원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리고 돈은 어떻게 받아가느냐? 너희들이 30년 동안 그 원전에서 나는 요금에다 조금씩 붙여가지고 알아서 나눠가. 그런데 전력 요금은 니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 우리랑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는 건 알지?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난감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러시아의 로사톰 같은 경우는 은행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력 우라늄 광산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원자로를 제조할 수 있는 제조업체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용 후 해결료 관리 체계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맡기면, 러시아 로사톰에다 맡기면 훨씬 편한 거예요. 많은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리고 뭐 원체 전 세계에 버려놓은 사업장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처음에 새로 들어간다고 해서 뭐 비용 조금 적자 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개의치 않고 막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전 세계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의 70%는 로사톰이 점유하고 있어요. 압도적인 경쟁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경쟁력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경쟁력을 좋게 평가를 해줄 수요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되게 좋고 클리어하고 명확하게 빨리빨리 잘하고 안정성도 높고, 그다음에 뭐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의 관계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점은 좋은데, 문제는 당장 돈이 없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지어야겠고 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한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가서
수출입은행이랑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고 정부 당국이랑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간 좀 주세요라고 하는데 러시아의 로사톰은 그냥 우리 자체은행 동원해가지고 계산할 테니 여기서 어떻게 비용을 전장할지 한번 계산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좀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원자력 발전소뿐만 아니고 우리가 자랑하는 많은 산업들이 이래요. 수주 산업들이. 뭐 고속열차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고속열차 경쟁력이 있어 보이지만 기술적으로는 경쟁력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 알아서 돈 벌어서 비용 챙겨가라 라고 하는데 그 비용을 우리가 조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업체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시장을 점유해가는 거랑 비슷한 원리입니다. 이 러시아 업체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제 대상에는 안 들어가나요? 예,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당장 미국만 해도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들이 있는데 미국 전체 그 원자력 발전소가 사용하는 우라늄의 한 30% 가까이는 러시아 업체가 그 로사톰의 자회사가 일방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 더 큰 문제는 뭐냐? 이제 현재 기존의 경수로 말고 차세대 원전이라고 하는 SMR과 관련돼 있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 원자로에 필요한 그 우라늄 연료는 현재 로사톰 자회사가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로사톰을 제재를 딱 하고 나면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이제 가동을 못하는 이제 그러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일괄적으로 이렇게 또 이쁘게 제재 전선이 그어지는 게 아니고 움푹움푹 파지는 거죠. 자기들한테 필요한 것들은 빼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로사톰은 지금 현재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를 영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우리나라로서는 참 쉽지 않은 경쟁이 계속될 것 같은데 지금 수출 상황이나 뭐 진행되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까? 현재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동유럽, 그러니까 이제 뭐 폴란드라든지 체코 이 두 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경쟁을 이제 벌이고 있고, 그 다음에 중동에서는 사우디를 둘러싸고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리스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비용 조달이라든지 이런 풀 패키지에서 조금 약한 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긋지긋한 이 발목을 잡는 상대 웨스팅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술로 독자적인 기술로서 지금 APR 1400 같은 최신의 원자로를 다 건설하고 이것들을 인정받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의 원천 기술을 보유했다라고 주장하는, 사실 우리나라 처음에 할 때는 다 웨스팅하우스 기술로 했으니까 이 웨스팅하우스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미국 내에서 소송이 벌어지고 있는 관계죠. 그러니까 이제 발주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클리어하지 않은 지금 기술적인 상황을 놓고 있는 업체들을 주는 게 맞아? 라는 퀘스천.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면 차라리 미국한테 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미국한테 주면 얘네들이 우리가 원하는 가격과 비용에 맞출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은 한미 연합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오라고 해볼까? 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한국과 미국의 이해관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잘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뭐 폴란드라든지 체코라든지 일단은 우리가 조금 유리한 입장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긴 합니다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상당히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식으로든 종료가 되고 나면 그 다음 차례는 러시아로부터 공격을 받은 상대는 자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미국과의 관계를 훨씬 돈독하게 만들어 놓고 미국과 여러 가지를 이제 얽어 놓는 게 유리한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치적인 결정으로 이제 갈 가능성도 사실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걸 뒤집기 위해서 지금 되게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이제 이러한 상황인 거고요. 사우디 같은 경우는 또 좀 입장이 다릅니다. 사우디는 돈이 많으니까. 이제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우디가 요구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의 풀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 경우는 뭐 알라 신이 정말 사우디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작년에 중국 과학자들을 동원해서 그 사우디 과학자들과 더불어서 전 사우디 영토를 훑어봤어요. 우라늄이 얼마나 있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많습니다. 전 세계 현재까지 확인된 우라늄 매장량의 9%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우라늄 많어. 그러면 들어오는 나라는 우라늄을 채굴해서 이걸 농축해서 연료봉을 만들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건설하고, 그 다음에 사용 후 해결료 처리하는 것까지 우리는 이 풀 패키지를 사우디아라비아 영토에서 다 할 테니까 이거를 도와줘. 이거를 같이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농축도 안 돼. 사용 후 해결료도 불리해. 라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이렇게 되면 미국이라는 나라와 손을 잡아야 되나? 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고,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국제적으로 제일 유리한 카드를 얻어내기 위해서 비딩을 붙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는 미국이랑 같이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미국과 사우디가 지금 관계가 안 좋은데 사우디가 먼저 미국에 콜을 보냅니다. 우리는 우리 원자력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는 미국 업체들의 참여가 많았으면 좋겠어. 즉 미국 원자력 업체들이 알아서 로비해서 미국이 우리를 한테 이러쿵 저러쿵 하는 걸 하지 못하게 니들이 알아서 해라. 라는 시그널을 이제 보내는 거고, 그 와중에 이제 러시아와도 우리는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뭐 오펙 플러스로 이미 이제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사톰은 지금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인접 국가인 이집트에서도 대규모 원전 건설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눈여겨 보고 있다라는 이제 이런 멘트를 날립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국도 이제 진출의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사우디아라비아는 또 좋은 말로 또 격려를 해줍니다. 세계 최대 원전 운영국인 이제 중국의 어떤 발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들여다보고 있고 알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도 지난 10년 동안 여러 차례 딜을 이제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가장 좋은 카드를 지금 맞추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순히 저렴하게 잘 지어서 납품하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개념보다는 플러스 알파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 게 이제 한수원과 이제 한전의 이제 고민인 거죠. 네, 참 쉽지 않은 문제네요. 저희가 지금까지 수출 얘기를 짚어봤고요. 이제 국내 신규 원전 건설 문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정부에 따라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매번 이렇게 정책들이 조금씩 바뀌어 왔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이제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다시 30% 이상으로 확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보류돼 있던 뭐 신한울 3호기, 4호기, 조기 착공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대규모 이제 원전 붐이 불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아마 이 30%라는 게 맥시멈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는 아무데나 지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질학적인 안전, 그 다음에 이제 대량의 용수, 그 다음에 그 뭐 대규모 인구 밀집 지역과의 거리,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현재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 플러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원래 지정을 해놨다가 해제했던 뭐 울진이나 삼척 이런 지역의 이제 일부 지역을 다시 이제 활용하는 정도. 를 빼고 나면 과연 신규로 현재와 같은 대형 경수로를 건설할 지역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내에서는 더 이상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남은 방법은 뭐냐? 기존에 오래됐던 소형 원자로들, 뭐 이제 고리라든지 월성이라든지 이런 지역의 원자로들을 이제 폐로하고 그것들을 해체하고 거기에 대형 이제 최첨단 원자로를 짓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것을 오케이를 이제 하겠느냐라는 문제. 그 다음에 그 해체 과정에서 나올 대량의 이제 각종 그 폐기물들을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라는 문제. 그 다음에 현재까지도 지금 뚜렷한 방안을 못 찾고 있는 사용 후 해결료 문제. 이런 것들 등등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입장에서 봤을 때 갈수록 전력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봤을 때 저는 원자력 발전이 감당할 몫은 아마 맥시멈 30% 정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아마 최선의 방향이 아닐까. 그러니까 조금씩 더 짓고 조금씩 이제 바꿔 나가면서 새로운 원전, 그다음에 기존 원자로를 더 연장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은 있습니다만, 뭐 우리가 프랑스처럼 단시간 내에 이게 뭐 절반 이상 70% 이렇게 원자력을 증가시키는 것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께서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은 어느 쪽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 사실 뭐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긴 텀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경제 발전을 시작한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보면 아주 효과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잘 대응을 해왔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은 기본적으로 대규모 에너지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춰왔고, 거기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산업은 이제 급속히 성장을 해올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이게 가능했던 것은 화석연료 시대였기 때문인 거죠. 돈 주면 사올 수 있고, 석탄이 됐던 그 다음에 석유가 됐던 가스가 됐던 일단 운송이 이제 편한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빈곤 국가인 우리가 대규모 에너지를 사용을 하면서 제조업을 발전시켜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방식을 이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도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앞서서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태양광 발전이 이제 석탄화력 발전보다 저렴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께서 그럼 우리도 빨리 석탄화력 발전소 때려치고 그 다음에 태양광으로 가면 되지 않어? 라고 말씀들을 하는데 불행하게도 태양광 그 다음에 바람 같은 것은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바람이 잘 불고 1년 내내 연중 뜨거운 햇볕이 아주 잘 내려쬐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죠.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그닥 뭐 아주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의 북해 그다음에 뭐 중동 지역이라든지 북아프리카 이런 지역처럼 탁월하게 좋다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는 지역이라는 거죠. 즉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시대에 있어서 우리는 그 전까지 신경 쓰지 않았던 우리의 불리함을 이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리고는 싶은데 못 늘리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상황이 좋지 않다. 터가 좋지 않다. 터가 좋지 않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토 면적이 넓지 않다는 거예요. 국토 면적이 넓으면 어떻게든 커버가 돼요. 근데 우리는 국토 면적이 좁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전력 수요가 높아요.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력 수요를 감당한다는 게 대해서 다른 나라의 재생에너지 전문가들도 와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 때가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전력을 소모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나라인데 이거 쉽지 않아. 재생에너지 100%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신뢰할 만한 이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에 뭔가 오늘 좀 상황이 안 좋으면 프랑스에서 땡겨오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원자력 발전소가 좀 문제가 안 좋으면 뭐 옆 나라에서 땡겨오고 그래서 뭐 덴마크나 영국에서 바람이 잘 불어가지고 풍력 전기가 남으면 노르웨이로 보내가지고 양수 발전해서 전기를 저장해놨다가 필요할 때 땡겨 쓰고 이런 식으로 나눠 쓸 수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섬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즉 제가 생각했을 때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은 뭐냐. 우리는 어차피 제조업 국가고 이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 돼요. 그러면 뭐 찬밥 더운 밥 가릴 상황이 아니다. 할 수 있는 거는 다 동원을 해야 된다. 단 조건은 이제 환경 문제라든지 기후변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석탄은 최대한 빨리 체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가스 같은 경우도 더 이상 늘리기는 이제 쉽지 않은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에너지를 더 효율화시키고 그 다음에 수요를 적절히 줄이고 하는 방안들을 이제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찬밥 더운 밥 가리지 말고 다 해야 되는 이제 이러한 체계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보면 저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수도권에 지나치게 전력 수요가 몰리는 게 사실 더 어려운 문제로 지금 부각되고 있거든요. 네. 뭐 반도체,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다 수도권에 들어와요. 뭐 일부는 필요하지만 일부는 왜 꼭 수도권에? 라는 이제 문제가 있고 정부도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 문제를 이제 인식을 해가지고 전력 요금을 이제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조치를 이제 취하기 위한 이제 착수에 나섰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자력 발전소 바로 주변 지역, 석탄화력 발전소 주변 지역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송전선로를 사용하지 않아도 대량의 전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전력 요금을 낮춰주고 대규모 이제 송전선로를 건설해야만 이제 전기를 받을 수 있는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비싼 요금을 내도록 해서 산업을 재편화시키고 전력 수요를 분산시킨다라는 구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이런 것들도 좀 빨리 돼서 여러 가지로 좀 짐을 전국이 좀 나눠지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원전과 관련된 에너지 얘기를 긴 시간 동안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SBS 손승욱 기자입니다. 오늘은 상황이 좋지 않은 중국 경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오는 3월 초에 열리는 양회에서 어떤 경제 대책을 내놓을지 또 오는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오게 되면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 경제가 더 좋아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가능성은 또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 박수현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중국 경제 상황이 어떤지부터 일단 짚고 넘어가 보죠. 중국 경제가 굉장히 좀 특이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숫자상으로 안 좋은 것 같은데 또 좋아 보이는 포인트들이 조금씩 보이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식시장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뭘 좀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특히나 이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져 있는 상태고 절대적인 이 가격 같은 것들이 많이 낮아져 있으면 오히려 뭐가 좋아질 수 있지?
다들 안 좋다고 얘기할 때 방향이 하나로 쏠려 있으니까 오히려 좋아지는 거에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눈에 띄는 모습들이 요즘에 좀 나타나는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눈에 띄시나요? 굉장히 특이하게 중국 전체 수출은 지난해 한 해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4.6%였거든요. 그런데 자동차 수출이요, 지난해 플러스 69%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로. 자동차 수출이 굉장히 좋은데 마이너스를 전체적인 양으로 기록한 것도 조금 특이하긴 하잖아요. 왜냐하면 중국의 지금 전반적인 이 경기 기조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냐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 놀랍게도 3저 시대에 중국에 지금 접어들었거든요. 물가 낮고요. 금리 낮고요. 환율이 굉장히 약세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박리담회로 피를, 가격을 엄청 낮추고 물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아메에서의 소비도 밖으로 나가는 수출도 좀 주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피부로 와닿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알리익스프레스. 네, 테무같이. 이들 기업들은 초저가, 저가도 아니거든요. 굉장히 낮은 단가로 인해서 이 소비 행태에 좀 적응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들은 제조 마진은 사실 거의 버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통 마진만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전략을 좀 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랑도 연결되어 있는 게 철강. 철강도 보면 철광석이라는 원자재를 가지고 철강제, 최종인 철근 같은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철광석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난해 한 4분기부터 올해까지의 궤적을 보면. 그런데 최종 제품, 아까 말씀드린 철광석을 가지고 와서 최종 생산하는 철 강제 가격은 올라가는 보폭이 그만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원래는 이 두 개가 거의 유사한 보폭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 중국이 철 광석을 굉장히 많이 사와서 굉장히 싸게 저가로 물량을 수출로 밀어내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이나 특히나 일본에도 철강 기업들이 있는데 굉장히 안 좋죠. 마지막으로 자동차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저가로 안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물가가 낮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제조 원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인건비입니다. 중국 인건비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건비 낮아졌죠. 근데 인프라는 있죠. 그러니까 생산의 이 제조 단가나 가성비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고, 수출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또 환율입니다. 근데 중국 환이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Q 물량에 기반한 박리담회로 피가 빠지는 걸 최대한 어떻게 보면 좀 보완할 수 있는 과정에서 지금 들어와서 경기를 방어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게 중국 경기 굉장히 좀 특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박리담회 또 혹은 싼 물건으로 그걸 극복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사실 전자상거래 업체들 전반적인 주가가 좋지 않아요. 실적도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핀도어도어라고 해서 이 산하의 테무를 가지고 있는, 여기는 저가 제품들을 많이 파는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의 주가나 어닝은 상대적으로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가성비에서 초저가에서 포지셔닝을 잘한 기업들은 꽤 괜찮은 거고, BYD도 좀 비슷한 전략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BYD는 뭐 하이엔드 쪽도 판매가 괜찮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로엔드 쪽에서 가성비를 따지는 이 저가 소비에서 중국 기업들이 포지셔닝을 해서 여기서의 어떤 내구성은 우리가 최고로 가져가겠다, 가성비를. 이런 것들을 중국 안에서도 잘 어필이 됐고, 글로벌리도 어필이 잘 되면서 그래도 경기를 좀 방어해 주는 역할들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가 상품 얘기를 해주셨는데, 중국이 한때 이제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으로 키워보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미중 갈등 때문에 그런지 그 얘기는 쏙 들어간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돌아오면 더 힘들어질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 대비해서 예측 가능성이 낮다라는 측면에서 좀 더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것들을 내놓을지도 모르고, 가뜩이나 IRA가 지금 좀 안정화돼서 사실은 좀 적응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다 갈아엎는다고 하니까요. 강도 측면에서 굉장히 더 강화될 거다라고 불안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IRA를 철회하겠다라고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IRA를 완전 없애는 건 아니고 좀 다른 방식이겠죠. 관세를 중국산을 대부분 다 60%를 지금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IRA보다 오히려 품목들은 조금 더 다양하게 부과를 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들이 생길 수는 있는데, 저는 사실 IRA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컨텐츠들을 트럼프가 반대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바이든의 이 잔상을 지우고
유권자들한테 나는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로 중국을 압박할 거야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메시지상으로 봤을 때는 IRA가 완전히 다 뒤바뀌는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가 관세를 이렇게 무분별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올리게 되면 중국은 여기서 가격을 더 내려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초저가에서 초초저가로 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과연 이걸 중국이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올해 경제에서 키가 될 것 같고, 그러면 트럼프가 어쨌든 11월 달에 이제 선거인 거니까 그 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메시지로 좀 여러 가지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겠지만은 실질적인 정책을 입안하거나 이러지는 못하거든요. 그 과정 중에 중국이 경기가 그래도 조금 업턴을 보인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이 저가에 대한 지속 가능성이 그래도 안의 경기가 내수가 좋아지니까 버틸 수 있는 힘이 좀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중국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아서 수출을 좀 늘리기 위해서 초저가 제품을 만들었고, 그렇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오면 그 초저가 상품에 관세를 매기면 타격이 클 것 같은데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 지금 중국의 이런 전략은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준비 과정으로 2가지 정도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동맹국 향으로 최대한 수출을 다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자동차 수출이 생각보다 괜찮았다고 말씀드렸는데 러시아의 수출이 사실 굉장히 크긴 했습니다. 러시아항으로 수출이 꾸준히 최근 2, 3년 동안 50% 이상 수출을 러시아가 가지고 가면서, 물론 러시아는 지금 달러 결제가 안 되니까 중국에서 들어오는 내구재 생필품들의 비중이 높아진 것도 많지만 러시아의 이 제재가 언제 없어질지 모르고 중국과의 이 무역 관계가 한번 물꼬를 이제 텄기 때문에 이 관계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하면 이 물량은 유지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뭐 사우디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이런 국가들이랑 무역량을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세안까지 포함해서. 네. 그래서 동맹국 향으로 대미 수출 나갔던 것들의 이 감소폭을 동맹국 향으로 좀 돌리는 게 일본의 노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성과는 좀 보이고 있고. 두 번째로는 중국이 지금 해외 생산 기지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안에서 생산 기지를 가져갔던 것들을 다른 아세안 국가들로 좀 중국마저도 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는 중국의 GDP에 사실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중국 기업들의 이 경쟁력은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속이 될 수 있는 방안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 2가지가 생각보다 잘 워킹을 한다고 한다면 트럼프가 들어왔을 때 충격이 우리가 한 10 정도의 강도라고 봤었다고 하면 그래도 4, 5 정도는 좀 방어할 수 있는 레벨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저가, 그다음에 수출 지역 다변화를 통해서 중국이 안 좋은 경제를 좀 되돌리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3월 양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그 양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런 정책을 내놓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양회가 몇 년째 지금 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거 없다라는 게 지속이 되고 있어요.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네. 왜냐하면 큰 방향성 자체가 1번은 공동부유고요. 2번은 구조조정입니다. 근데 이 기조는 서프라이즈를 발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성 자체도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얼만큼 경제가 분기 단위로 쪼개서 좋아지고 있는지 혹은 안 좋아지는지를 보고 중간중간 정책을 발표하는 거로 좀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회가 생각보다 발표할 게 좀 없을 수 있죠. 양회에서는 굉장히 굵직굵직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상치만큼의 수준을 얘기해주고 여기에서 도달을 못할 것 같다, 혹은 초과 달성할 것 같다라는 게 중간중간에 보이면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례적인 걸 굉장히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데 지난해 4분기에 추경을 했잖아요. 네. 중국이 연중에 추경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추경 발표를 하더라도 그 해당 연도가 아니라 다음 해부터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해당 연도에 당장 투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지난해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올해도 양회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예상 가능한 수준으로 발표를 해주고 여기서 생각보다 안 좋아지거나 좋아지거나 했을 때 연중에 추경을 좀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게 지난해 4분기에 1조 위안 했던 유사한 규모가 올해 한 번 더 발표될 가능성이 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3월 양회 전에 각각 지방정부 31개 성시가 각각
지방정부 안에서 얼만큼 GDP 성장률을 가져갈지, 고정자산 투자를 얼마 할지에 대한 계획들을 발표를 합니다. 2월 2일자로 대부분 마무리가 됐어요. 근데 31개 성시가 이제 많다 보니까 각자 좀 높낮이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4가지 지역만 보셔도 되긴 합니다. 1선 지역. 여기는 GDP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여기에 평균치를 가지고 대부분 베이징에서 전국 기준을 잡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평균이 5.1%를 저희가 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선전 지역 하나만 빼고는 다 5%를 얘기했습니다. 선전만 4개 지역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이렇게 4개인데요. 선전만 5.5%를 얘기했고 나머지는 다 5%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4개 지역에서 선전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대표적으로 하이테크, 네, 여기 안에 뭐 화웨이라든지 뭐 BYD 여러 가지 공장들이 다 선전 안에 있습니다. 선전이 중국이 얘기하는 디지털 경제, AI, 뭐 반도체 쪽에서의 여러 가지 육성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유달리 다른 지역보다 성장률을 높게 얘기한 이유도 여전히 성장 방향성은 이쪽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종합해 보면 중국의 올해 성장률 목표치는 양회에서 3월 4일은 정협이고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회의고요. 5일 날 하는 양회 전인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인대에서 발표할 GDP 숫자는 5%가 발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여기서의 중점은 여전히 말씀드렸던 디지털 경제를 어떻게 구축해 나갈 건지에 대한 방향성 제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생각보다 5% 숫자를 올해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면 또 지난해와 유사한 추경 같은 중앙정부 재정으로 최대한 5% 숫자를 만들어가는, 왜냐하면 지방정부 재정은 부동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네, 그런 과정이 올해 좀 양회 이후에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각 지방 정부가 올해 계획들을 발표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이 5%를 목표로 세운다면 그걸 어떻게 달성하겠다고 발표를 할까요?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들을 그 안에서 세세하게 발표해 주지는 않습니다. 네. 굉장히 큰 덩어리만 발표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5%를 달성하기 위해서 일단은 인프라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해요. 네. 나머지 GDP를 구성하는 항목들을 봤을 때 지금 당장의 소비를 끌어올리기에는 부동산이랑 세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어렵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수출 같은 것도 저가로 공세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네. 저가로 하는 거 이외에 추가로 다른 포진을 또 가져가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 네. 또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중국에 대한 압박은 계속 할 거라서 안에서 설비 투자,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 단으로 얼만큼 5%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 그래서 시장의 관심은 GDP 성장률이랑 그다음엔 재정 적자율 얼마를 가져갈 건지로 좀 관심이 쏠릴 것 같기는 한데요. 지난해에도 재정 적자율은 3%로 발표를 하고 나머지 이 3.8이 4분기에 늘어났습니다. 네. 1조 원 추경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올해도 네, 연중에 추가로 추경을 하면서 5%를 맞추기 위한 정부, 중앙정부 지출로 인프라 투자단으로 좀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AI나 반도체 쪽의 첨단 기술을 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중국의 하이테크 부분은 그런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장기간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네, 좀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중기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좀 보이는 게 이게 참 신기하게도 화웨이가 7나노 공정 성공하고 최근에 5나노 공정도 네, SMIC를 통해서 양산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보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미국의 강력한 제재 전에 확보해놨던 노광 장비들로 성과물들을 지금 계속 만들고 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 카운터포인트라고 글로벌 이제 스마트폰 관련해 집계를 하는 기구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중국 안에서 올해 2주 정도 데이터를 집계해 보면 화웨이가 전체 브랜드에서 판매량 기준으로 스마트폰 1위를 네, 쟁탈했습니다. 원래는 애플이 계속 가져가다가 화웨이가 여기서 1위를 다시 가져간 건데 이게 가능했던 그림은 결국에는 네, 메이트 시리즈에서 7나노 공정에 성공했던 것이 신뢰를 좀 얻었고, 중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화웨이가 중국 안에서의 생태계는 일단 스마트폰, 그다음에 스마트카, 스마트워치 같이 이 세 개를 통합해서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좀 만들어내고 있고, 특히나 미국이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를 하면서 소프트웨어 단으로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안드로이드라든지 그다음에 애플에 있는 iOS 같은 것들을 좀 업데이트를 느리게 한다든지 안 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가하고 있었는데, 그러면 중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있죠.
그러면 미국 제재가 시작되고 3, 4년 동안 화웨이는 자체적인 iOS를 잘 구축을 했습니다. 하모니를 3, 4년 동안 잘 안착을 해놨고 UI 같은 것도 꽤 깔끔하게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입장에서 중국 안에서 내가 계속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화웨이 제품으로 교체를 하는 게 안전할 수 있겠다. 또 내구재나 이런 것들은 크게 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중국 안에서 적어도 화웨이가 계속해서 미세화 공정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공을 가져가면서 스마트폰의 물량을 끄집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의 어떤 발전 전략이 중국 정부랑 화웨이랑 같이 콜라보 형식으로 만들어내는 건 가능하다. 장기적으로는 어렵지만 중기적으로는 좀 가능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저희가 중국 경제 성장률 5% 목표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하이테크 얘기를 해주셨고 아까 처음 총론에서 수출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특히 자동차 수출 얘기를 해주셨어요. 최근 기사를 보면은 뭐 지난해 일본을 제치고 세계 자동차 수출 1위가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지금 실제로 중국의 수출은 그런 식으로 자동차 수출은 좀 괜찮은 상황인가요? 네, 정말 여기도 저가, 초저가에서 네.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포지션을 좀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3저 세 가지 이 낮은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안에서의 제조 마진을 최대한 끌어내려서 밖으로 낮은 제품들 한해서는 중국산으로 좀 포진시키는 이러한 전략들을 좀 가지고 있고 중국은 물론 인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들이 많고 저도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 제조업 인프라에서 중국을 능가한다라고 보는 부분들은 대부분 없거든요. 근데 이미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국가에서 굉장히 낮은 단가로 공급을 해준다고 하면 인도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부상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니즈가 무자르듯이 이렇게 두동강 나는 건 아니라서 이게 좀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이 중국의 이 수출에서 특히나 자동차에서의 어떤 가성비를 고려했던 소비자들한테는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올해도 계속 괜찮은 상태가 유지될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가요? 자동차는? 저가 라인업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생각보다 좀 괜찮은 이 구축을 이미 해놨고 소비자 단에서 소비자들의 경험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급속도로 악화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좀 우세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수출 상황은 어떻습니까? 자동차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는 좋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연간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4.6%였기 때문에 사실은 지난해에도 중국이 봉쇄를 하면서 그러니까 2022년에 좋았던 게 아니었는데 2023년 기준으로 오히려 더 줄어든 거니까 사실은 중국의 수출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총점을 내릴 수는 없지만 세부적으로 아까 이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한 품목들 단에서는 그래도 이 피를 낮추는 가격을 낮추는 전략에서는 성과가 좀 보이긴 했다. 미국에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공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마이너스 한 자릿수대였거든요. 마이너스 두 자릿수대 이하의 굉장히 큰 낙폭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올해 중국이 얼만큼 경기를 방어해 나가면서 안에서 밖으로 수출도 이 가격을 낮추는 전략으로 얼만큼 좀 유지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가 얘기를 해주시면서 아까 중국의 임금이 조금 떨어졌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개발도상국들에 비해서는 중국의 임금이 비싸다. 그래서 경쟁력이 없다. 인구도 줄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었는데요. 뭐 그런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서요. 맞습니다. 근데 인프라라는 건 참 무시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중국 안에는 일단 운송망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운송망 플러스 전력망도 사실 중국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주 물량이 들어왔을 때 시기에 맞춰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 여기에서 인건비가 떨어졌다라는 메리트가 붙으면 굉장히 빠르게 여기서 악화되는 그림이 전개되지는 않을 거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분간 중국 수출의 저가 전략으로 대표되는 중국 수출 이런 트렌드는 계속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네, 이게 단기간에 되돌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국 안에서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상황, 말씀드렸던 공동부유라든지 그리고 안에서 구조 조정을 하는 이 상황이 어느 정도 마무리돼서 기초 체력이 좀 좋아지기 전까지는 이 단어가 좀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글로벌 공급망에서 왕따가 되지 않으려면 네, 저가라, 이렇게 싸게라도 팔아야 되는 이 전략이 중국 안에서는 좀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중국의 소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까지 나온 거, 왜냐하면 올해 연휴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가 중국 순절 연휴고요.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지난해 대비해서 전년 대비 증가율은 괜찮기는 합니다. 일단 시트립이라고 중국 온라인에서 굉장히 큰 여행 예약하는 부킹하는 사이트를 보면 10일 이제 하루긴 하지만 전년 대비해서 YOY로 한 102% 정도 예약 건수가 늘었다라는 보도도 나왔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박스 오피스도 지난해 대비해서 아직까지 5일 정도 연휴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70%를 이미 달성을 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 토탈 어마운트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아까 수출 그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는 P가 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중국 연휴 소비 트렌드는 Q, 그러니까 전체 뭐 건수, 다니는 사람들의 이 매출을 하는 사람들은 늘어났는데 인당 소비하는 규모는 여전히 과거 대비해서 부진한, 추세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게 문제였던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연휴가 이제 이번 주에 끝나고 이번 주 일요일쯤에 아마도 춘절 소비 데이터가 나올 것 같은데 인당 소비로 이 P가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다. 그러면 생각보다 이제 소비가 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생길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부양 정책들을 많이 내놨는데 그것들이 좀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죠? 부동산이 정책을 너무 많이 내놓고 있어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사를 접하실 때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얼마나 좋은 거야, 얼만큼 영향이 있는 거야 라는 데한 감을 가져가기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방향성이 크게 최근에 바뀐 트렌드 중에서 세 가지 좀 중요하게 보는 건, 첫 번째로는 일선 도시들을 좀 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선 도시, 그러니까 조금 메인으로 해서 정책을 구매 제한을 풀어준다든지, 그러니까 완전 수도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런 지역이 아니고 수도권보다는 조금 더 밖에 있는 지역들 위주로 구매 제한이나 여러 가지 이제 혜택들을 줬다고 하면, 이제는 완전 수도권에 들어온 지역들, 대표적으로 상하이, 베이징 같은 지역들을 중국은 외지인이 이 일선 도시에 있는 주택을 구매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상하이 같은 경우는 물론 상하이 전체를 푼 건 아닙니다. 중국 이제 CBD라고 해서 완전 도심을 제외하고 상하이에 조금 외곽 지역에 있긴 하지만 어쨌든 상하이고, 그 지역에서는 외지인들이 주택을 구매할 때 원래는 무조건 기혼자만 가능했습니다. 근데 중국도 이제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출산율이나 이제 결혼하는 커플들을 늘릴 수 없다라는 것도 알았고, 부동산을 일단 살리는 게 급선무이기 때문에 미혼자여도 가능하도록 바꿨고, 그 다음에 납세 기준은 베이징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정도는 납세를 했어야 외지인이 구매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물론 이것도 베이징 전체는 아니고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그 지역에 한해서는 3년 납세가 없어도 구매할 수 있도록, 이게 일선 지역은 사실 좀 임팩트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 두 번째로는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정부가 좀 나서는 것 같아요. 뭐냐면 중국의 배드뱅크가 4개 정도 큰 게 있거든요. 중국에서는 AMC라고 부르는데 이제 은행들의 부실 자산을 가져가서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은행인 거고요. 이 중에 하나는 화롱이라고 해서 한창 이제 화두가 많이 됐었던, 이제 부정부패가 워낙 심해가지고 여기는 중국의 가장 큰 금융그룹인 CT기임이 가져갔고요. 나머지 3개를 통폐합해서 언제 기사가 나왔냐면 헝다의 청산 명령을 홍콩 법원이 내리기 직전에 여기를 통폐합해서 중국 국부펀드 밑으로 넣는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부가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사실은 이 정리를 잘 하려면 합쳐야 됩니다. 분산시키면 안 돼요. 합쳐서 이제 정부 밑에 국부펀드 밑으로 넣어서 모니터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라, 이거는 저는 굉장히 좀 큰 변화라고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는 화이트리스트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화이트리스트는 뭐냐면, 중국 정부가 원래는 부동산 디벨로퍼들한테 이 A라는 기업이 문제가 생기면 이 A라는 기업한테 무담보 대출로 앞으로는 문제 생기는 걸 좀 해결해 준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지난해 연말부터 조금씩 나왔거든요. 보도들이 나오면서. 근데 이거는 모럴 해저드가 생길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기업이 아니라 프로젝트에 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식 발표는 A라는 프로젝트, 부동산 건설 프로젝트가 문제가 생겼을 때 화이트리스트에 넣어서 이러한 것들은 은행권이나 여러 가지 금융권을 통해서 대출을 좀 용이하게 해준다든지 뭐 1순위로 해준다든지 이러한 수혜 정책들을 넣어서 최대한 준공이나 문제가 좀 없게끔 마무리할 수 있게끔 이러한 정책들을 3가지를 좀 펼치고 있는데 이 3가지는 저는 좀 결합하면서 효과를 좀 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점이 중요한데 이게 저는 2분기 중후반 정도면 그래도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해에도 자잘하지만 정책들을 발표했던 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결합하면 하반기 정도에는 그래도 소비랑 부동산이 느리지만 천천하게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타날 수는 있겠다. 그래서 트럼프나 뭐 바이든이 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압박을 조금 사전에 준비해서 암의 기초 체력을 조금 다질 수 있는 구간이 올해는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컨센서스 시장에서 대부분 보시는 뷰랑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아요. 대부분은 올해의 중국 경기나 뭐 전반적인 금융시장 궤적을 상고하저로 좀 많이 보시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는 톤은 느끼셨겠지만 상저하고로 보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하반기를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의 뷰를 제가 참고해서 들어보면 미국의 이제 대통령이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하반기가 될수록 더 힘들어지지 않겠냐라고 보시는데 저는 중국은 지금 조금은 2017년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2017년이 뭐였냐면 중국이 16년 말 17년 초부터 그때 5대 공급 과잉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철강 같은 것들을 엄청 공급 측 구조 개혁한다고 해서 합병하고 전체 캐파를 막 줄이고 이랬었거든요. 공급 과잉을 한다. 이거 너무 무섭잖아요. 공급 과잉을 처리한다.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있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면서 상반기에는 굉장히 경기가 안 좋다가 구조조정 성과가 잘 나오고 통폐합이 잘 되고 이런 커머디티 단의 가격이 공급이 주니까 수요가 스테이만돼도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한 그림들이 보이면서 체력들이 좀 좋아진다라고 하반기에는 굉장히 좀 주식시장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비슷한 궤적을 좀 가지 않을까. 그래서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했던 것들이 하반기부터 실제 숫자로 좀 보이면서 보통 주식시장은 선반영하거든요. 근데 중국은 양치기 소년처럼 좋아진다 그리고 안 좋아지고 이게 지금 거의 3, 4년이 됐기 때문에 숫자가 좋아지는 게 보이면 그때부터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례적으로. 그거를 저는 2분기 중후반부터 나오는 중국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회복되는 그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중국의 경제 부진을 이렇게 짚어본 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일 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이라든지 교류. 이게 중국이 워낙 좀 벼랑 끝에 몰리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점점 더 경쟁 구도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게 좀 더 치열해지는 양상들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도를 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 저가 물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들을 좀 네. 정부에서 내놓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조금 도입이나 이런 시점이 지연되거나 혹시나 중국 알리바바가 알리익스프레스가 뿐만 아니고 1688이라고 해서 여기는 도매 관련되어 있는 품목들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더 단가가 낮아지는 겁니다. 여기가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굉장히 정말 초저가의 제품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 비슷한 그 계열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첨단 쪽은 어떻습니까? 반도체나 이런 쪽. 첨단 쪽은 중국이 저가와 그러니까 로엔드와 하이엔드에서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하이엔드로 가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하이엔드로 가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큰 타격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하이엔드 쪽에서의 중국의 니즈가 커질수록 우리나라랑 조금 협업하고자 하는 니즈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어떻게 좀 풀어나갈 수 있을지를 미국 선거랑 같이 결합해서 보시는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금 현재 중국 경제 상황과 올해 전망을 해봤습니다. 워낙 변수들이 많아서요. 또 그때 모셔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